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19강 지표의 변화와 지질재의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표의 변화와 지질재는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이길래 선생님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오늘 공부할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걸쳐서 다음 시간까지 이제 개념 설명을 하겠죠. 지질재와 지표의 변화 쪽은. 그리고 1시간 문제풀이로 들어가겠는데요. 큰 카테고리가 3개밖에 없습니다. 풍화, 그 다음에 사태. 사태라고 하니까 되게 뭐 아롱사태도 아니고 되게 와닿지 않을 텐데 눈사태, 산사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눈사태가 아주 크게 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통상 산사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요즘에 싱크홀 뉴스로 많이 접해보셨죠? 그런 건 역시 사태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좀 산사태에 좀 폭을 두고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태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산사태라고 생각하시면 좀 개념이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선생님이 파응구조론 할 때 제일 처음에 먼저 시작하는 게 지진이랑 화산이잖아요. 그 지진이랑 화산 내용이 요즘에 어떤 관점으로 질문이 들어간다고요? 지진, 화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지진과 화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재해 측면을 더 살펴본다고 했죠. 그래서 3가지밖에 없습니다. 풍화, 사태, 지질재 이렇게. 근데 사실 내용이 쉬워요. 더 좋은 건 이렇게 쉬운 내용이 항상 수능에는 한 꼭지씩 출제가 된답니다. 더없이 좋겠죠. 자, 선생님이랑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잘 다져보도록 해요. 자, 오늘 핵심 개념입니다. 풍화에 대해서 종류를 공부할 텐데요.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태, 마음에 불편하시죠? 선생님 써드릴게요. 산사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사태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다루는 개념으로 안식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색하시죠? 네, 처음 들어보셔서 그럴 거예요. 자, 이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두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답니다. 자, 오늘은요, 풍화 전반적인 내용 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태는 안식각과 관련해서만 정리를 하고 사태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패스를 할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풍화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풍화. 이 풍화는 암석이 깎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바람 풍자를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풍화, 무슨 풍화로 나눠서 가르친다고요?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나눈대요, 여러분. 화학적 풍화로. 그러면 어떻게 둘을 비교를 하느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후 조건입니다. 아니, 어떤 기후에서 기계적 풍화 혹은 화학적 풍화가 우세할까 따져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계적 풍화에는 뭐가 있나? 화학적 풍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끝! 초간단하죠. 시험에는 꼭 나온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풍화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지표 부근에 있는 암석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될까? 크기가 작아지거나 성분이 변해서 결과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풍화라고 합니다. 너무 거창하죠? 그냥 풍화는 그냥 깎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분이 바뀌든 뭐 약화가 되든 크기가 작아지든 약해지고 작아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 예를 제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선생님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계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요, 딱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크기와 모양이 작아진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거죠. 산성비 등에 의해서 대리석 조각이 깎인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데요. 화학적 풍화는 기계적 풍화와 비교했을 때 크기와 모양이 변한다는 느낌보다는 성분이 변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이분법적으로 정리하기가 더 수월하실 거고요. 앞으로 기계적 풍화로 보여주는 이 사진은 참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테일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테일러스가 풍화뿐만 아니라 사태에서도 참 자주 등장을 한답니다. 지금은 우선 용어만 한번 익숙해지시고요. 선생님이 기계적 풍화의 예를 설명할 때 테일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의 단적인 예를
사진으로 한번 구별해 보았는데요. 이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특정 기후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어떤 기후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기후와 풍화. 자, 그래프 먼저 볼게요. 뭐 기후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다 다루진 않고요. 두 가지 조건만 따지겠습니다. 강수량과 기온만 비교해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강수량은요, 이쪽 편으로 갈수록 값이 더 커집니다. 기온도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 보는 형식과 조금 다르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값이 더 커지네요. 이걸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온이 더 높아지는 곳을 고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더 많은 곳을요, 다습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기온이 낮은 곳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은 곳은 건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쪽 편은 이 기후 조건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조건이래요. 그래서 이쪽 편을 보도록 하면은요, 비교적 강수량이 많고 비교적 연평균 기온이 높은,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 기온은 높고 고온, 강수량도 많은 다습한 환경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화학적 이런 용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온이 낮고 건조한, 즉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는 기계적 풍화의 예를 많이 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단적인 말로는 기온이 높고 다습하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고요.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는 기계적 풍화가 우세합니다.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답니다. 기억하세요. 온도와 강수량으로 나눠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적 풍화, 이렇게 고온 다습한 지방은 어디인가? 당연히 어딜까요? 열대지역이겠죠. 열대지역. 자, 이런 한랭 건조한 지역은 어딜까요? 고위도라든지 혹은 고산지대라든지 혹은 일교차가 큰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기후 조건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무엇을 정리하라?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의 기후 조건, 무엇과 무엇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친절하게 화학적이 다 적혀 있지만 당연히 시험에 나올 때는 이 화학적이 모두 뭐 A라든지 기계적이 모두 B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역으로 어떻게 될까? 아, 고온 다습한 환경 이렇게 나오면 이쪽 편은 화학적 풍화가 더 우세할 거고, 어떻게?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즉 한랭 건조하고 이쪽 편에는 B라고 표현돼도 아,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진으로 단적으로 아, 이게 기계적이구나, 아, 이게 화학적이구나 1번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 조건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 할까요? 기계적 풍화의 예와 화학적 풍화의 예를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계적 풍화의 예부터 선생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계적 풍화의 예는 한 두 가지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결과 압력 변화, 압력의 변화. 화학적 풍화의 예는 한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용해, 가수분해, 산화. 아,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화학식이 나와요. 근데 우린 지구과학이잖아요. 그래서 화학식을 뭐 완결성을 보는 건 아니고요. 식을 좀 해석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어떤 건지는 선생님이랑 식을 보면서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기계적 풍화의 종류입니다. 자, 기계적 풍화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후 조건이 있었죠? 기계적 풍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랭 건조한 기후 조건, 그래서 뭐 고산 지역, 고위도, 일교차가 큰 사막, 이런 지역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결과 박리 기억하세요.
동결은 이런 거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지금 아마 동결과 박리가 확 와닿진 않을 건데 이건 보이죠, 여러분? 지금 두 개의 그림에서 쪼개진 거 보이죠? 네, 결과적으로 크기와 모양이 작아질 겁니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동결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예요. 동결은 뭐냐면 바위 틈에 물이 있었어. 물이 어는 거예요. 그걸 동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 보셨어요? 페트병이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죠. 얼음이 얼면요. 물이 얼게 되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바위 틈 사이에 있던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주변에 압력을 가하는 거야. 빡빡빡. 그럼 이 압력에 의해서 틈이 더 벌어지고 종단에는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이게 바로 동결작용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앞서 봤어요. 한번 테일러스라고 했던 거 있죠. 너덜거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 테일러스는 풍화 중에서는 기계적 풍화. 기계적 풍화 중에서도 주로 방금 설명한 동결작용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동결작용으로 해서 부서진 암석 조각들이 경사면의 사면 아래 무엇한 모여있는, 다시 말해서 퇴적 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할까? 테일러스는 기계적 풍화작용의 예시고요. 동결입니다. 자, 테일러스 선생님 언제도 또 나온다고 했죠? 선생님이 사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 테일러스는 풍화는 어떤 예로, 주로 사태는 어떤 예로 잘 만들어지는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있겠죠. 테일러스는 자주 나오니까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박리작용. 이건 사실 처음이 아닌데 기억나시나요? 박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자, 한반도의 지질. 자, 한반도의 지질 말도 하기 싫죠. 하셔야 돼요. 한반도의 지질에서 화성암 지역에서 북한산, 불암산 이런 거 아시죠? 선생님 오늘 아침에 애톡 이걸 받았어. 아침부터. 무슨 사진이었냐면 한 선생님께서 모 학교로 이제 옮기셨는데 새벽에 북한산을 찍어서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 학교는 한반도 지질에서 화성암 공부를 할 때 손가락으로 창문을 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게 북한산이다. 저게 화성암 중에서도 화강암, 다시 말해서 심성암 지역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겠구나. 이런 설명을 했어요. 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그 산을 접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학교들은 그냥 바로 보면 되잖아. 그러면 그 험준함을 그대로 느낄 거 아니에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되게 부럽다고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죠. 지구과학 선생님들입니다. 잔학기나 지구과학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와닿게 과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교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반도 지질에서요,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된 지역, 화성암 지역 중에서 화강암, 다시 말해서 심성암 지역에서 둥근 암봉, 주로 돌산이죠. 둥근 암봉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 울산바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 울산바위, 금강산. 명칭은 다르지만 이들의 형성 과정이 거의 동일하죠. 그쵸? 그래서 하나의 설명으로 다 언급을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요거 줄게요. 어떤 카테고리로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판상전리, 그 다음에 박리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네, 둥근 암봉, 도움 형태라고 하죠. 도움 형태의 암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심성암, 화강암이 쭉 밑에 깔려 있었어요. 식어서. 위에 덮고 있던 기반암이 풍화침식으로 깎여져서 날아가요. 그럼 누르고 있던 압력이 감소를 하니까 아래쪽에 있던 화강암지가 쑥 솟아올라요.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뭐라고 하죠? 융기하게 되죠. 그럼 압력 변화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압력 변화에 따라서 지표면이랑 나란하게 틈이 나타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네, 바로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틈을 전리라고 하죠. 판상, 지표면과 나란하다. 판상이라고 해서 판상 전리라고 하고요. 이런 전리를 따라서, 이런 틈을 따라서 암석 조각이요.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박피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엄마 박피해서 예뻐지지 않았니?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얇을 박자입니다. 그걸 박리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 한번 언급했고요. 그 결과 아주 높은 돔이 동그랗고 이쁘게 만들어지는 게 둥근 돔 형태의 암봉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기계적 풍화작용의 예로 박리작용이 있는데요. 박리작용은 주로 그 원인이 압력 변화였습니다. 압력 변화, 즉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 팽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박리작용과 한반도 지질, 즉 기계적 풍화의 예와 한반도 지질을 묶어서 정리를 같이 하셔야죠.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기계적 풍화의 예 두 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될까? 화학적 풍화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생님, 화학적 풍화의 예는 나오자마자 식부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구과학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러프하다. 좀 크게 보시면 돼요. 식도 다 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연속 3개의 식이 나올 텐데요. 모두 화학적 풍화의 예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화학적 풍화 예 중에서 첫 번째고요. 용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런 거야. 암석의 성분이나 광물의 성분이요. 물에 녹아서 나타나는 화학적 변화 현상입니다. 이런 거예요. 방해석, 선생님 또 방해석은 뭔가요? 자, 쉽게 접근하게 해줄게요. 우리 석회암 배웠죠? 그 다음에 탄산염 물질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탄산염 물질.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CaCO3라고 돼서 탄산칼슘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기억나죠? 자, 석회암, 탄산염 물질, CaCO3, 방해석 모두 같은 말로 기억하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달라요. 더 큰 집합이고 더 작은 집합이고 분류 조건이 다르지만 다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이걸 석회암으로 고치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편하죠. 네, 석회암이 용해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H2O 플러스 CO2예요. 이건 좀 아는 화학식이죠. 이런 거예요. 지하수에 탄산이 녹아 들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탄산은 이산화탄소예요. 여러분이 마시는 모든 탄산 음료수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다나 콜라를 먹었을 때 콧구멍을 뚫어버릴 것 같은 그 탄산의 느낌, 이산화탄소입니다. 즉,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화학식이 이거예요. 이거지. 석회암이 탄산수와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용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온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뭘까요? 석회암 덩어리가 있는데 탄산수에서 녹았어. 구멍이 뻥 하고 뚫립니다. 네,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석회 동굴이에요. 아시겠죠? 네, 석회 동굴은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의 예가 됩니다. 됐나요? 그치,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느낌이 확 오죠. 우리 석회 동굴은요, 어디서 했죠? 한반도 지질에서 이번에는 무수람 지역으로 했을까? 네, 퇴저감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이 시기에 한 번 더 언급이 됐어요. 이거 저기 풍화도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렴. 됐나요? 그래서 석회 동굴은 침식 과정으로 만들어진 고요. 석회 동굴은 굉장히 구조물이 복잡해요. 석회 동굴이 이렇게 펼쳐지면 아래쪽에서 순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위쪽에서 이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기둥이 되기도 한대요. 뭘까? 이런 이온이 침전이 되는 거야. 차곡차곡 쌓여서 다시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뭐죠?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구조물이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석회 동굴 내부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구조물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퇴적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석회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정리합니다. 석회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정리를 해요. 시험에 꼭 나오겠죠. 어떤 형태든. 무엇부터 했었냐면 지구 전체에서 C,
탄소의 분포, 매장량이 가장 많은 건요, 바로 석회암이었습니다. 탄소의 분포, 가장 1순위가 바로 석회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파트에서 우리가 석회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석회암은 시멘트의 재료이며, 석회암은 비금속 광물이며, 석회암은 또 뭐다? 네, 퇴적 광산이죠. 퇴적 광산이다. 이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했죠? 여기 나오죠. 한반도 지질에서 퇴적암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 강원도 지역의 무엇에 대해서? 석회동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요. 다 하나예요. 각각 결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됐죠? 다시 한번. 석회동굴은 화학적 풍화 예 중에서 용인데요. 석회암이 탄산수에서 녹아서 어떻게 됐다? 동굴을 만들었다. 즉 침식 과정으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또 다른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가수분해. 가수분해는 뭐냐면 암석이나 광물에 있는 성분이 수산화 이온과 치환을 하는 과정을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학식이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장석, 고령토, 보크사이트의 화학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학식은 너무너무 고맙게도 친절하게 언제나 정장석, 고령토,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를 이렇게 써줄 겁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서 괜찮은 편이에요. 자,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 가수분해가 되면 고령토가 되고요. 고령토가 더 풍화를 받으면 보크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느낌이 오시죠? 선생님이 자원 파트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석회암, 고령토, 보크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왜일까?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요, 정리했습니다. 도자기의 재료였고요. 도자기의 재료였으며, 자원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죠. 잘하셨어요. 퇴적 광상이죠. 보크사이트는요?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주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퇴적 광상이죠. 역시 퇴적 광상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이라고 했어. 그러니 이는 무슨 광물? 그렇습니다. 금속 광물이에요. 즉 동일한 퇴적 광상이라도 하나는 비금속, 하나는 금속 이렇게 나눈다고요. 됐죠? 그럼 자원 파트 개념으로 하나 정리했고, 화학적 풍화 중에서도 가수분해 예로 정장석, 고령토, 보크사이트 순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령토가 풍화받은 게 보크사이트예요. 그래서 정장석, 고령토, 보크사이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뭐 더 추가할 수 있어. 금속 광물은 재련 과정을 거치죠. 실제로 보크사이트는 재련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1학년 때 1학년 과학을 공부를 다 하셨으면 보크사이트랑 철광석의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야.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고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방법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마지막 제일 쉬운 거예요. 산화. 철이 산화되었다. 뭐 철이 녹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자, 금속 성분이 있는 것이 암석이나 광물 속에 포함된 금속이 무엇에? 물이나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산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뭘 생각하면 될까? 철이 녹쓰는 그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성분, 산소, 이 정도는 여러분 읽을 수가 있잖아. 그쵸? 그걸 바로 산화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세요. 자, 화학적 풍화 예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용해, 그리고 가수분해, 그리고 산화입니다. 네, 뭘 해야 될까요? 앞서 언급한 그 화학식을 보고요. 각각이 용해인지 가수분해인지 산화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이 모두는 무슨 풍화다? 화학적 풍화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화학적 풍화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셋 중에서 용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가수분해입니다. 용해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 석회동굴이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석회동굴. 가수분해는요. 고령토. 앞에 정장석 생략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 보크사이트까지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 얘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러분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계적 풍화가 나타난다, 화학적 풍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다,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 왜 그랬을까? 몰라요. 안 궁금하죠? 자, 이런 관계입니다.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의 관계예요. 선생님은 어떤 설명을 제일 많이 드리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큰 알사탕이 있다고 치자. 이만한 알사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알사탕을 그냥 녹여 먹을 때와 앙 하고 깨물어서 잘게 부숴서 깨먹을 때 언제 더 잘 녹아요? 안 해봤어요? 자, 미션. 오늘 꼭 해보세요. 알사탕을 사서 그냥 담아 먹어보고 앙 하고 깨물어서 먹어보세요. 앙 하고 깨물어서 잘게 부서졌을 때 훨씬 더 잘 녹는답니다. 자, 보세요. 큰 덩어리가 있었어. 그런데 작게 쪼갰어요. 자, 어떤 암석이나 광물이 있을 때 크기와 모양이 작아지는 것은 무슨 풍화의 예라고 할까요? 지금처럼 크기가 작게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선생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계적 풍화 작용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 풍화 작용을 받으면요. 표면적을 보세요. 표면적. 기계적 풍화 작용으로 작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표면적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점 커지는 거 보이죠? 여러분, 표면적이 크면 이런 예죠. 앞서 용의 예처럼 탄산이 녹아있는 지하수와 접하는 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기계적 풍화에 의해서 뭐가 넓어지면 표면적이 커지면요. 화학적 풍화를 촉진합니다. 화학적 풍화를 어떻게 한다? 촉진해요. 됐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의 관계는요. 실험으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구 과탐에서는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과학에는 실험이 별로 없잖아요. 당연하겠지. 화산 활동 어떻게 실험하겠어? 지진을 어떻게 실험하겠어? 실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지진을 어쩔 거야. 그쵸? 그래서 실험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실제로 자연현상에서는요,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기계적 풍화만 나타나거나 화학적 풍화만 나타나는 자연현상은 드물어요. 거의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더 나타나, 우세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즉,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화학적 풍화가 조금 더 우세하고요. 그리고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는 기계적 풍화가 조금 더 우세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에서는 어느 정도 동시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기계적 풍화로 표면적이 넓어져서 화학적 풍화를 촉진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풍화 끝! 할만하죠? 자, 다음 사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태 선생님이 정말 용어가 익숙해지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임의로 앞으로는 앞에다가 산사태를 붙여줄게. 뭐 산사태, 눈사태, 뭐 싱크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사태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말로 해봐. 자, 경사면에서 물체가 있었을 때 뭐 암석일 수도 있고 토양일 수도 있죠.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려갈까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동하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을 사태라고 정의합니다. 뭐 사태가 뭐냐 묻진 않지만 중력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건 기억해야 하기에 선생님이 첫 번째 사태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태에 나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지금 우리가 언급할 안식각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이걸 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안식학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안식각이라고 하는 건요. 경사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는 최대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깔때기에 이렇게 흙을 쫙 부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흙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아래로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이 각도, 이걸 최대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안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세 번째, 안식각과 그냥 일반 경사각이 있어. 안식각은 입자의 크기, 뭐 물의 함량, 여기 따라 다양한 값을, 고정된 값을 가지는데요. 여튼 그 어떤 물체가 되었던 그 입자가 갖는 안식각보다 경사각이 더 크다고 할게요. 이런 어떤 일이 나타날까? 물체는 아래로 이동을 해서 안식각에 맞게 조정이 된답니다. 말이 쉬워. 물체가 아래로 이동을 하는 거지. 물체가 아래로 이동하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산사태가 나타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안식각이 클수록 사태 발생 감소해요. 왜? 안식각이 충분히 크면 경사가 커진다고 해도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각이 클수록 사태 발생 확률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정하다고 얘기해요. 사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정하겠죠. 그래서 안식각이 클수록 사태 발생 확률이 감소하고 안정한 상태다. 같은 용어로 정리해 주세요. 서술어로 나올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언급한 내용들만 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이 안식각은요. 입자의 크기 그리고 물의 함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입자의 크기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실험인데 선생님이 이제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런 거야. 지금 고운 모래, 굵은 모래, 잔자갈. 입자 크기가 다르죠. 또한 입자 크기가 고운 모래보다는 굵은 모래가 더 크고요. 굵은 모래보다는 잔자갈이 더 큽니다. 이런 거야. 플라스틱 원통에 고운 모래, 굵은 모래, 잔자갈을 채워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원통을 싹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처럼 더 이상 미끄러져 내리지 않는 최대각, 즉 안식각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안식각을 모두 측정을 하는 거랍니다. 각각의 안식각을 쫙 측정을 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선생님이 사라락 한번 체크를 해보았더니 35도, 40도, 45도가 나온 거예요. 됐죠? 즉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식각은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르구나. 하나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 고운 모래보다 굵은 모래가 입자 크기 크다고 했죠. 굵은 모래보다는 잔자갈이 입자 크기가 크죠. 안식각도 커진다고요. 됐나요? 네, 바로 이거야. 입자 크기가 클수록 어떠하다. 클수록 안식각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사태를 다룰 때는 거의 안식각이 전부예요. 그래서 안식각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식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도대체 사태는 언제 발생하는 걸까? 어떤 조건들이 나타나면 발생을 하는 걸까?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사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건 세 가지만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태를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첫 번째,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즉 지면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 이건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의 함량입니다. 물의 함량. 당연하겠지. 봐봐. 앞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각에 따라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안식각이 크면 클수록 사태 발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정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 안식각이 입자 크기나 물의 함량에 영향을 받는다며. 그러면 안식각이 물의 함량에 영향을 받으니까 사태 발생도 물의 함량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 짧게 이렇게 쓸게요. 지질 구조. 뭐 지질 구조라고 했지만 사실상은요.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지질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사태 발생률이 달라집니다. 그럼 첫 번째, 제일 오래 설명할 지면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부터 선생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짜잔. 보기도 싫죠.
자, 우리 교재 있는 그림이죠. 하나는 말 그대로 평면에 작용하는 힘. 하나는 경사가 기울어져 있죠. 경사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이런 거야. 지금 이 내용은 뭘까? 지면에 수직한 힘입니다. 평면일 때는 지면에 나란한 힘은 없죠. 그리고 지면에 수직인 힘이 곧 G, 중력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무게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면이 아니고 경사가 됐어. 경사가 되면 어떨까? 무게, G가요. 힘이 두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힘이 뭘까? 지면에 어떤 힘? 수직인 힘. 지면에 수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인가요? 지면에 나란한 힘. 지면에 나란한 힘으로 나누죠. 뭐 벡타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죠. 또한 이런 힘도 있어요. 경사면에서는. 뭘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찰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찰력은 뭐예요? 물체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지 않게 그 위치에서 미끄러져 내리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이죠. 뭘까?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지. 경사면에 작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결과적으로 무엇이 아래로 내려오는, 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선생님 조금 우리가 깊이가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이거예요. 2학년 때 삼각함수를 배우나요? 선생님, 그쵸.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지면에 작용하는 힘을 삼각함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경사의 각도가 세타입니다. 경사의 각도가 세타인데, 선생님, 경사의 각도가 세타인데 왜 이 각도가 세타인가요? 자, 흥분하지 말고 찬찬히 보자.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줘, 얘들아. 그러면 봐봐. 요거랑 나란하지. 그치? 그리고 요거랑 나란하다, 얘들아. 요렇게. 그쵸? 그럼 뭘까? 요 각도가 무슨 각도랑 동일할까? 여기 90도입니다, 여러분. 삼각형이 180도. 선생님이 이 각도를 경사각 세타라고 하고 이 각도를 별표라고 할게요. 그럼 요렇게 나란하고 이렇게 나란하니까 요 사이 각도가 뭘까? 아하, 이게 별표예요. 조금 다시 해드릴게요. 요렇게 하니까 이 사이 각도가 별표라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근데 이걸 딱 직각삼각형을 쭉 만들면요. 이게 직각이고 이게 별표면 180도가 되려면 이 각도는 세타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이것과 이것은 막 어긋나 있기 때문에 각도가 같은 거. 즉, 경사각이 왜 이 각도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 선생님, 갑자기 지면의 나란한 힘과 지면의 수직인 힘이 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나눠졌나요? 네, 이것도 해줄게요. 자, 이제는 이걸 좀 지우고, 자, 요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요 각도 얼마다? 세타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삼각형을 옆에 써볼게요. 이렇게 요 각도가 세타래요. 그리고 요 빗면은 W입니다. W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어떻게 될까?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세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즉, 이 수직선은 W 사인 세타로 삼각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는 W 코사인 세타로 삼각함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됐나요? 삼각함수를 배웠으면 여기는 이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왜 여기가 W 사인 세타고 W 코사인 세타인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됐죠?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게 W 코사인 세타니까 이건 역시 W 코사인 세타겠죠? 됐죠? 자, 결론. 사실 여기가 W 사인 세타인지 W 코사인 세타인지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늘 이걸 해결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지면에 작용하는 힘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사태가 언제 발생하는데? 그래서 사태가 언제 발생할까? 제일 큰 특징이겠죠. 1번. 경사각이 커질 때겠죠. 됐나요? 두 번째 뭘까요? 아까 이 힘이 뭐라고 했죠? 물체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 다시 말해서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찰력이라는 힘이 어떻게 될 때? 마찰력이라는 것이
감소할 때겠죠. 또 하나, 세 번째 뭘까요? 말 그대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 W, 사인, 세타 값이 어떻게 될 때? 커질 때겠죠. 됐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다. 이 전체 값이 꺼지려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무게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인 세타, 즉 세타 값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이 무게가 커지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토양이 뭘 함유했을 때, 물을 머금었을 때, 물을 포함했을 때, 물을 포함할 때. 그 다음에 경사각이라고 있죠. 경사각이 증가할 때. 삼각함수를 꼭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경사각이요, 0도에서 90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0도면 경사가 없는 거고, 이 각도 범위를 넘을 수가 없는데, 사인 세타는 0에서 90도 범위에서는 값이 커지거든. 그쵸? 따라서 W 사인 세타 값이 커질 때는 W가 커지거나 세타 값이 커지거나 둘 다 모두 해당이 된다고요. 결국 겹치죠. 요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힘의 변화 중에서 하나의 힘이 균형을 깨고 더 커지면, 특히 사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커지면 와르르르르 아래로 흘러내리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사태를 유발하는 경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처음에 설명했던 건 왜 여기가 세타각, 경사각이랑 동일하고 왜 여기를 W 사인 세타, W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가?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한 거고요. 이거 마지막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와르르 쏟아질까요? 기억할 것. 됐나요? 자, 다음으로 기억할 건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로 물의 함량이라고 했어요. 물의 함량.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모래성 쌓아보셨어요? 물이 하나도 없을 때는 모래성이 안 만들어져. 그런데 어느 정도 물이 촉촉할 때는 모래성이 잘 쌓이죠. 그런데 또 물이 너무 많을 때는 그때도 모래성이 쌓이지 않습니다. 즉 물은 굉장히 적당할 때는 오히려 물과 물 사이 인력에 의해서 응집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안식각이 커져요. 하지만 물이 과할 때는 안식각이 작아진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모래성을 쌓는다. 그거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는 지질 구조라고 했죠. 자, 두 가지를 비교할게요. 토양 입자. 토양 입자. 여러분, 모래랑 그 다음에 화강암 있어요. 어디가 물이라는 걸 모으기 더 쉬울까? 많은 물을. 모래죠. 즉, 입자의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태를 더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불연속면. 불연속면. 다시 말해서 단층 혹은 전리는 틈이죠. 전리면이나 단층면이 있으면 거기가 집중적으로 풍화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그런 지역은 풍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의 함량과 지질 구조는 이 정도로 선생님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사태까지 다 정리했고요. 오늘 공부한 거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아주 중요해요.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를 나눠서 볼 것. 무엇으로? 기후 조건으로 나눠보고요. 종류에 대해서도 나눠서 정리하는데 용해와 가수분해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사태는요. 안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죠? 경사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은 최대각을 의미한다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죠. 안식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태 발생 확률은 낮고요. 이런 사태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안정하다고 한다. 서술어로 안식각이 크다, 사태 발생 확률이 낮다, 안정하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핵심 정리까지 마무리되었고요. 문제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자, 우리 내신 기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 120쪽에 있는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이 판서로 할게요. 자, 1번. 암석의 풍화 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빗물을 암석을 용해시킨다. 용해 나왔습니다. 2번. 암석 틈에 들어가 물이 언다. 두 글자로 표현하면 동결이죠. 3번. 기온이 상승해서 암석이 팽창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5번 볼게요. 암석 틈에서 해수의 결정화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지.
바닷물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소금 결정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결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5번도 옳은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은 4번인데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성분이 변한다. 아니 선생님, 화학적 풍화에서는 성분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원인에 화학적 풍화만 있지 않답니다. 변성작용으로도 광물의 성분이 변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결코 4번 문제로 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좀 착안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선생님이 개념으로 설명했네요. 큰 사탕이 작은 사탕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큰 사탕을 앙 하고 깨물어서 작게 만드는 건 무슨 작용? 기계적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기계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면 뭐가 넓어진다고 했죠? 표면적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라든지 공기와 많이 접하니까 무엇을 촉진한다? 화학적 풍화를 촉진한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이쁘게 하여야 돼요. 그럼 볼게요. 기계적 풍화는 화학적 풍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림과 같이 풍화물 가나다를 변해감에 따라서 화학적 풍화 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 어떻게 됩니다. 가나다로 갈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화학적 풍화가 촉진된다. 이렇게 예쁘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풍화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산물과 풍화의 주요 요인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볼게요. 타포니. 그럼 타포니 어디서 있지? 한반도의 지질에서. 타포니가 뭐였어? 마이산에서 나타났죠. 벌집 모양의 구멍. 자갈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가고 거기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된 거지? 풍화작용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압력 감소하는 해당 사항 없겠죠. 두 번째 볼게요. 석회동굴은 선생님이 산화작용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용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판상전리 나왔습니다. 판상전리는 뭐라고 해야 되지? 판상전리 방리작용 같은 맥락으로 가죠. 기계적 풍화 중에서도 압력 감소를 보셔야 됩니다. 3번도 해당 사항 없고요. 4번 볼게요. 고령토 나왔네요. 고령토는 용해가 아니고 가수분해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테일러스 물의 동결작용, 중력작용. 중력작용이 뭐예요? 동결한 다음에 부서진 조각들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퇴적된 거죠. 따라서 5번이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풍화 사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표의 변화, 지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이 사태의 종류 그리고 지질 재해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